안녕하세요. 42회 TAT 1급 기출문제 법인세 관리 파트 함께 풀어보고 있는 김혜숙입니다. 자, 여러분 힘내셔서 마지막 법인세 관리 힘차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문제는요. 주식회사 하나로라는 회사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가 문제 첫 번째,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두 번째, 외화자산평가 세 번째, 소득금액 조정합의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원천납부세액명세서와 법인세 과표 및 세액조정계산서. 느낌은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유형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수험생들이 엄청 좋아하는 회계 쪽에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해서 평가하시잖아요. 이제 그거하고 연동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도 즉시상각의제라든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갖고 계시면은 한두 개 정도의 어떤 입력 툴 자체를 기능적으로 테스트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 근데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 빼고는 좀 평이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1번부터 작성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제는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전기분 자적을표가 주어졌어요.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는 유보를 모아놓은 장바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보가 감가상각비가 송금불산입으로 약으로 쓸게요. 송금불산입으로 유보 발생했던 금액이 700만 원인데 단기 중 감소한 게 200만 원이다. 그러면 얘는 과거에 유보 발생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에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서 소득 처분을 하셨는데 얘는 유보 감소로 소득 처분을 하셨겠죠. 자, 그런데 기말에 요만큼이 지금 넘어왔어. 우리는 2020년도 1월 1일에 얘가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송금불산입 요게 계속 넘어오고 있다.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여러분 만약에 올해 이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했을 때 요 내용이 이제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문제 나오겠죠. 요 내용이 어떤 거에 대한 감가상각비 조정인지 여기 있네요. 출퇴근버스 얘에 대한 거네요. 출퇴근버스 단기에 조정을 해보시고 나서 만약에 시인부족액이 나왔다면 송금불산이 부인하신 부분, 요 부분을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추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이쪽이 시인부족액이 있다면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추인할 수 있어. 요런 힌트가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송금불산입했던 감가상각비가 단기에 시인부족액이 있다면 시인부족 범위 내에서 얘를 끌어다가 송금으로 산입시킬 수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얘가 그때 당시 유보 발생이었던 게 지금 추인되면서 유보 감소로 소수처분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얘기가 밑에 주 1번에 보니까 취득세를 1,380만 원을 지출을 했는데 세금과 원가금으로 처리했대요. 원래 취득세는 자산에 플러스 하셔야 되잖아요. 여기 자산에 플러스 해야 되는 거를 세금과 원가금으로 처리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상각의제로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또한 기계부품은 부품 교체비가 250만 원이 있는데 수선비로 회계 처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기계부품비 이 하나의 개별자산 건에 대해서 6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2020년도 세법 개정 기준으로 보면 6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뭘로 할 수 있다? 얘를 송금으로 바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캐치해야 되는 세법적인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실 때 각각 세 가지 자산에 대해서 첫 번째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가 나와 있다는 것은 출퇴근버스가 조정이 되면서 저 자적을표의 내용들을 끌어다 쓸 부분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전기의 송금불산입 내역을 금액을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추인할 수 있구나라는 거 하나 캐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 1번에 있는 취득세를 자산에 플러스해야 되는데 세금과 원가금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렇게 나온 것은 뭘로 할 수가 있다. 자본적 지출로 해야 될 거를 그냥 이렇게 했다면 감가상각한 것으로 그냥 보겠다. 즉시상각의제 하나 또 캐치하시고요. 그리고 개별 자산별로 이렇게 지출하신 건이 600만 원 미만이라면 그 부분은
송금으로 산입한다라는 2020년도 세법 규정이에요. 이제 과거에는 여러분 여기가 이제 개정되기 전에는 300만 원 미만이었었는데 600만 원 미만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그 세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같이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걸 하라고 문제에 나왔냐? 우선은 첫 번째 거를 보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온 거죠. 요렇게 자료 1의 감가상각비는 출퇴근 버스에 대한 전년도 상각부인액이다. 500만 원. 제시된 자산 외에는 감가상각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번 감가상각비 조정명세 작성하시는데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고정자산 등록에 각각 등록해라. 3건 등록만 해도 점수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고정자산 등록에 관한 자료는 최대한 입력해라.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작성해라. 이건 불러오시기만 하시면 돼요. 얘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 의사결정하실 때 아까 1, 2, 3 즉 추인 내는 거, 그 다음에 즉시상각 의제로 보는 거, 송금으로 인정하는 600만 원 미만인 거,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만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열심히 2번과 3번은 열기만 하시면 돼요. 열기 하면 이 조정명세서 합계표에서 요거에 대한 조정 내용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개별 자산별로 그러면 각각 3개를 세무조정이 다 있다면 하나씩 금액을 나눠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법인 조정을 할 때는 회사 변경을 주식회사 하나로로 하셔야 되거든요. 주식회사 스마트 브러쉬로 계속 입력하셔가지고 시험장에서 나오시고 나서 아차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 상단부에 보면 회사 변경 확인할 것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스마트 브러쉬 클릭하셔서 지난 시간까지는 스마트 브러쉬로 작업하신 것을 주식회사 하나로로 TAT 1급 백데이터를 설치하시면 이렇게 백데이터가 2개가 설치가 됩니다. 법인 조정 들어가셔서 과목별 세무조정에 감가상각비 조정은 할 게 많으니까 따로 메뉴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고정자산 등록으로 들어갑니다.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과목은 먼저 저희가 한꺼번에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즉 창을 다 열어놓고 3개를 입력하려면 엔터 치시면 빈 란으로 열리면서 하나씩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건물 202번이죠. 202번 계정 과목에 자산 코드 101번으로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사 건물 취득일은 2020년 7월 5일이다. 이렇게 되고요. 내용을 보니까 기초가액은 저희가 2020년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1월 1일 아래는 없었겠죠. 그러면 신규 취득가액 자리에다가 얼마를 입력하시면 돼요? 건물 자리에 3억 원. 300000000 3억 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관련 내용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당연히 없고요. 당기 회사 계상액이 850만 원이라는 것은 정액법으로 40년을 세팅을 했을 때 나오는 금액들이 375만 원인데 회사에서 상각한 건 얼마다? 850만 원이다. 그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사용자 수정을 눌러가지고 회사에서 상각한 비용을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사용자 수정 누르면 편집 상태로 바뀌고요. 금액을 850만 원으로 넣어주시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앞에 있었던 단서들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만 그냥 볼게요. 이것만 그냥 보고 이거 본사 건물이니까 경비부분 코드는 그냥 800번대로 두시면 되겠죠? 감가상각비 범위가 375만 원인데 850만 원이나 했어?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 나오겠어요? 당연히 송금물사님 나오겠죠. 금액이 초과됐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가 있냐면 전기분 자적을표에서 넘어온 부인 누계액이 얼마가 기말에 있었어요. 500만 원이 있었죠? 그걸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이걸 얘가 아니었죠. 본사 건물이 아니고 버스였죠. 그럼 얘는 뭐였었죠? 주 1번에 보시면 건물 취득세 1380이죠. 그건 뭐예요? 얘를 세금과금으로 했다면 즉시 상각 의제로 보겠어 라고 해서 자본적 지출 즉시 상각 의제. 원래는 얘가 취득세니까 자산에 플러스해야 되는 자본적 지출인데
너가 세금과금을 처리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감가상각비 계산한 것으로 볼게. 그래서 이걸 넣는 순간 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1,380만 원. 여기가 제로로 바뀌어버려요. 얘가 감가상각비 금액으로 즉시 상각한 걸로 의제가 돼버리는 순간 당기상각 범위액이 제로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정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떻게 조정이 일어날까라는 걸 한번 얘 프로세스만 가지고 한번 쫓아가 볼게요. 여러분 먼저 고정자산 등록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 나면 이 문제에서 미상각분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얘를 여시면 돼요.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그리고 얘가 건물이니까 정액법이죠. 얘만 불러오게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 여기 해석 한번 해볼게요. 당기상각 시인 범위액이 나와 있고요. 회사 계상 상각비가 나와 있는데 2,230만 원이 보여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1,380만 원에다가 플러스 회사에서 계상한 850만 원을 더하시면 2,230만 원, 즉 취득세를 세금과금으로 한 거를 감가상각비로 의제해버린 거니까 엄청나게 한 거죠. 그런데 세법상 계산을 해보니까 시인 범위액이 392만 2,5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너는 즉시 상각 의제하고 회사에서 상각한 것까지 포함해 보니까 요 금액이 되더라. 그러면 요 금액이 너무 많이 했잖아요. 즉 1,837만 7,500원이 넘쳐나는 거죠. 그거는 해석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송금불산입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거 읽고 나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에 들어가셔서 새로 불러오기를 이렇게 하시면 결론이 여기에 나 있는 거죠. 회사에서 송금 계상한 거, 요거 제가 말씀드린 거 즉시상각 의제 부분, 세금과금 부분하고 회사에서 상각한 부분을 더하시면 2,230이 나오는데 저희는 상각 범위액이 39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 1,800을 제거해라. 요거 먼저 해볼게요. 그럼 상단부에 합계 등록 버튼 눌러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요거 건축물, 저희는 건물이라고 기록했으니까 건물이라고 기록을 할게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각 부인액 그대로 써주시고요. 1,837만 7,500원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회사 안에서 지지고 볶고 회사 안에 머무르다가 얘가 언젠가 잔존가치가 제로인데 폐기 처분되면 다 모든 게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오겠죠. 회사 안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 유보인데 최초에 발생하는 거니까 1번 유보 발생. 이렇게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고정자산 등록에 버스, 자적을표,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 을표에 있었던 버스 208번 가볼게요. 얘는 코드가 201번으로 해서 출퇴근 버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일은 2018년 04월 05일이니까 기초가액이 넘어왔겠죠. 5천만 원. 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2천만 원. 그리고 장부금액 들어와 있고요. 출퇴근 버스 제조 쪽 사용하고 정률법에 5년. 제조 쪽이니까 경부분 코드 최대한 입력할 걸 다 하라 그랬잖아요. 500번대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당기 상각 범위액이 1,353만 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회사에서 계상한 상각비는 1,200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사용자 수정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다가 1,200만 원으로 넣어줄게요. 그럼 다른 거 없다는 전제하에 자, 상각 범위액이 1,353만 원인데요. 당신은 1,200 했으니까 시임 부족액이 나왔네요. 차에 153만 원만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임 부족액은 원칙적으로는 소멸하는데요. 전기에 송금불산입액이 있다면 시임 부족액 범위 안에서 인정해 줄게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퇴근 버스가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 송금불산입 금액이 2월 돼서 넘어온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기말 부인 누계에게 그 500만 원 자적을표 기말 쪽에 있었던 금액을 넣어주면 금액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 이건 세법상 움직이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500만 원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1,578만 5천 원으로
증가가 됐네요. 그러면 1,578만 5천 원을 쓸 수 있는데 1,200만 원만 회사에서 계상했다고 하니 378만 5천 원이 시임부족액이네요. 자, 500만 원이 2월 돼서 넘어왔는데 378만 5천 원이 시임부족액이니까 500만 원 중에서 378만 5천 원 어떻게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전기에 송금 불산입되어 있는 금액을 단기 시임부족액 범위 안에서 송금 산입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자, 작업 들어가 볼게요.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에 들어가셔서 세로 불러오기를 정률법으로 해보시면 지금 얘는 정률법으로 들어와 있죠. 여기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나왔죠. 앞서 보셨던 I는 플러스 나왔잖아요. 송금불산입. 얘는 단기상각 시임 범위액이 1,578만 5천 원인데 회사에서 계산한 게 1,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378만 5천 원 시임 부족했잖니. 이 금액을 송금불산입 500만 원 했던 전기말 부인 누계액을 이 범위 안에서 추가로 인정해 줄게.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에 세로 불러오기를 누르는 순간 기타 자산 쪽에 있는 지금 통금버스가 이렇게 확정이 됐죠. 따라서 요 금액이 송금으로 추인할 수 있는 해당 금액이더라. 합계 등록 버튼 눌러서 요거를 추인을 오른쪽에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기에 송금 불산입으로 얘처럼 유보 발생됐던 애가 단기에 이쪽으로 와서 오른쪽에 과목 쪽에 그대로 이름을 써줄까요? 저희 통근버스니까 출퇴근버스, 통근버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차량 운반구 하셔도 되고 차량 운반구 밑에 이제 감가상각비 손금 추인액 378만 5천 원. 자, 여기요. 여기 질문 엄청 들어오거든요. 최초에 이렇게 유보 발생한 아이가 추인될 때는 유보 감소로 2번으로 가는 거예요. 최초에 생길 때가 유보 발생, 추가로 걔가 인정될 때는 유보 감소. 자, 이렇게 저장하고요.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제 고정자산은 코드가 기계장치 206번이죠. 206번 넣어주시고요. 조립기계. 코드는 301. 2019년 2월 1일에 취득을 했고요. 얘는 작년에 취득했으니까 기초가액이 있겠죠. 1,000만 원. 정기말 상각누계액 200만 원. 내용 연수가 10년. 아, 여러분 지금 입력하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얘 조립기계 제조 쪽이죠. 500번대. 제가 추가 탭에 들어가서 업종 코드를 안 넣었네요. 그거 지금 추가로 넣어줄게요. 우선 요거 설명드리고 넣어줄게요. 207만 2천 원이 회사 계상 상각비고 단기 상각 범위액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얘도 뭐가 있어요. 밑에 주 2번에 부품 교체비 250만 원을 수선비로 처리했다. 개별 자산별로 600만 원 미만인 거는 수선비로 처리하면 송금으로 인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고 조정할 게 안 나오는 아이예요. 자, 여기 본사 건물도 추가 등록사항에 가서 업종 코드를 08번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출퇴근 버스 같은 경우도 업종 코드를 05번으로 넣어주고요. 기계장치도 업종 코드를 SS로 선택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요거 추가를 저희가 안 했네요. 자, 확인.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조립기계는 조정이 안 나오는구나. 근데 이제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 지출액이 6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송금 인정할게 라는 규정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 작업 들어가 볼까요?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 전체적으로 정률법에 불러오기 누르시면 두 개가 보여지는데 마지막 조립기기는 조정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요. 마지막에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에 세로 불러오기를 눌러주시면 역시나 기계장치 조립기계는 조정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요. 얘는 상각 부인액을 송금불산입 처리했고요. 얘는 시임 부족액 범위에 있는 것을
전기의 송금불산입한 금액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송금산입으로 처리를 하셨어요. 저장.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조정을 하시고 합계 등록을 눌러서 각 내용들에 대해 개별 자산별로 소득 처분에 대한 내용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저희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를 지금 한번 열어볼게요. 법인조정 2 메뉴에 가시면은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가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 클릭해서 앞에 있는 을표를 구경할게요. 요거 새로 불러오기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제 이미 입력해 놓은 것 중에 요거 좀 보려고요. 감가상각비. 요 500만 원이 앞서 보셨던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기말에 있던 500만 원이에요. 그럼 이 건이 누구예요? 얘가 얘겠죠? 그럼 이렇게 합류시키면 되겠죠. 이 감가상각비가 송금으로 추인된 거니까. 그러면 요거는 삭제할게요.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요만큼이 이제 송금불산이 금액으로 남아있는 거고요. 비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두시면 되고, 건물 같은 경우는 송금불산임. 유보 발생으로 하면은 발생이 요 자리로 오는 거예요. 유보 감소라고 하면 감소가 이 자리로 오는 거예요. 플러스 유보의 발생은 여기에 플러스로 오고요. 마이너스 유보의 발생은 여기에 마이너스의 증가로 와요. 플러스 유보의 감소는 플러스의 여기 감소 자리로 오고요. 마이너스 유보의 감소는 여기에 마이너스로 유보 감소로 와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어떤 거냐면 법인세법 기초를 배우지 않고 이 수업을 바로 들으시면 당연히 어려우실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저장 마무리 하시고요.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 같이 만나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가 출제가 됐고요. 업무부관 가지급금이 김진철 대표이사에게 일부분 있고요. 영업무역이라고 하는 관계회사에 단기대여금으로 있네요. 여기는 가지급금으로 있고, 그리고 차장 이은주 씨에게 가지급금이 있는데 이건 자녀학자금 대여금이라고 하네요. 자, 차입금 내역은 왜 주어져 있냐면 가중평균 차이 위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해라 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데, 잠시 이제 저희가 생각을 조금 넓게 한번 해볼게요.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앞서 1번 문제 할 때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세법상 인정하는 범위액을 계산해서 송금 불산입하고 그리고 시인 부족액 범위 내에서 다시 추인하고 이런 작업을 해보셨잖아요. 얘는 제목 자체가 뭐냐면 가지급금, 누가 돈을 가져갔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꼴이 되는데 그 사람한테 이자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급금이 있다면 이자 계산해서 입금에 넣어 이 얘기예요. 대신에 귀속을 밝혀가지고 소득처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 계산을 하려고 보니 뭘 기준으로 이자 계산을 할까? 너네 회사가 이만큼 빌려온 거 있지? 그 빌려온 돈 중에 일부가 쟤네들한테 빌려줬겠지 뭐. 그러니까 이거 평균 내서 계산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생뚱맞게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는 이자라는 입금을 계산할 건데 왜 차입금 이자가 나왔어요? 얘가 돈을 빌려온 거고 얘는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빌려온 돈의 평균 이자율을 가지고 빌려준 돈의 이자를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나온 거를 입금으로 산입을 해라. 이게 바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인데요. 저희는 지금 두 가지로 입금으로 산입할 내역을 보시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자료 1번에 보시면 자료 1의 차장 이은주는 자녀학자금 대여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원이죠. 직원의 자녀학자금 대여액 부분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 부분을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건 제거하셔야 돼요. 요거는 그냥 함정이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요. 이자 수익 계정에 영업무익이 있다, 영업무역에 이자 입금액이 있다. 이건 뭐냐면, 자, 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얘는 일부 이자를 내가 받았어. 그러면 총 이자 계산해 본 다음에 일부 받은 거 빼고 나머지를 입금에 산입해야 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수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제 가수금 부분에 대해서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니까 가지급금만 가지고 인정이자 계산하시면 돼요. 만약에 가수금이 있다면 가지급금 적수 빼기 가수금 적수에서 인정이자를 계산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프로세스 진행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들어가셔서 저희 시험이 친절해요. 요거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이자율별 차입금 잔액 계산. 그럼 여기 이자율 있죠? 요거 차입금 잔액 계산하시고 가지급금과 가수금 적수 계산 임명별로 불러오면 돼요. 근데 불러올 때 이제 가지급금은 대표이사 있으면 돈을 가져갔을 때 1번,
돈을 가지고 왔을 때 4번 이렇게 해서 적요를 입력하는 툴에 의해서 얘가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하시다 보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뭐 1번과 4번 이런 적요 코드가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회사 가셔서 혹시 이 업무 보실 때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한테 윗사람들이 계속 이래요. 자, 가지급금 할 때는 줄 때는 1번 써라. 회수했을 때는 4번 써라. 그걸 안 하면 내가 뒤에 가서 법인 조정하기 너무 귀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신입사원들이 막 외우면서 작업을 해요. 이제 그 이유는 이쪽에서 끌려 들어올 때 그 적요에 맞게 지급된 거, 회수된 거가 끌려오니까 그래요. 자, 인정이자 계산 시 조정 대상 금액을 계산을 하셔서 각 건별이라 하면 이제 김진철 씨 거 한 건하고 단기 대여금 영업무역 거 한 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 진행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조정 원 메뉴에 있고요. 원 메뉴에 보시면 왼쪽에 네 번째 과목별 세무조정에 보시면 여기 가지급금 인정이자 보여지시죠? 클릭하시고요. 자, 이거 구경 한번 해볼게요. 이자율별 차입금 적수 계산하는 거 보여지고 있고요. 이자율별 차입금 잔액 계산하는 거 보여지고 있는데요. 얘가 시험에 나올 때도 있고 얘가 시험에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얘를 아예 안 건드리는 시험도 있어요. 뭘로 나올 때? 당좌대출 이자율로 나올 때. 실제로 원칙적으로는 내가 차입한 돈에 대해서 가중평균을 내서 저 지급한 가지급금 대여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툴로 평균으로 써. 이게 원칙인데 차입금이 없는 회사 어떡하죠? 너 차입금 없는데? 아, 그래요? 당좌대출 이자율 적용하세요. 근데 이거 한 번 적용하면 3년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부분들이 문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42회차 기출문제는 이자율별 차입금 적수 계산은 연이자로 해서 지급이자가 주어졌을 때고요. 저희는 차입금 잔액으로 지금 이자율이 주어져서 요거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잘 보시면 요걸 활용하는 문제가 있고 요걸 활용하는 문제가 있고요.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여기 입력만 세팅하셔가지고 계정별 원장 데이터 불러오시게 하면 돼요. 그러고 나면 여기에 가수금도 불러오게 되고요. 저희는 가수금은 없다라고 가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당좌대출 이자율 쓸 거면 요거 1번, 2번 안 건드리고 3번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1번, 2번을 건드리면 여기 4번에 있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처음에 여기 들어오면 되게 막 복잡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조금 쉽게 단순하게 요 메뉴들이 그 그림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요. 결과적으로는 종국에는 인정이자의 그 금액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5번에 자 저렇게 빌려줬어? 이자 이만큼 받아. 야 일부는 받았어. 그럼 일부 받은 거 빼고 나머지만 입금 산입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작업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문제에 주어진 것은 이자율별 차입금 잔액이 주어졌으니까 거래처별로 우선 자료 2번을 보시고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는 국민은행. 국민은행 차입금에 대해서는 금액이 이렇게 불러와졌어요. 지금 보니까 1월 1일 날 1억 원에 대해서 3%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9월 30일 날 국민은행 차입금 밑에 부분에 보여지고 있는 거 연 3%, 3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주어져 있는 거는 입력하시고요. 자동으로 끌려오는 거는 문제하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은행은 신한은행입니다. 차입금 가져오셔야 돼요. 신한은행이 두 개가 있었네요. 신한은행 차입금. 자, 가지고 오시면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5월 12일 날 2억 원에 대해서 이자율 3.5%로 주어져 있죠? 여기에 3.5% 입력하시면 돼요. 됐죠? 퍼센트는 생략하시고 숫자만 입력하시면 여기 퍼센트라고 써져 있으니까 자기가 인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대한은행이죠. 국민은행은 첫 번째 거와 마지막 거 있는 거는 위에 국민은행에 입력을 했으니까요. 대한은행 이자율은 1억 원에 대해서 연 4%. 자, 그러면 이 차입금에 대해서 날짜별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계산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저희 돈 빌려왔는데요. 국민은행에는 3%짜리 이렇게. 신한은행에는 날짜별로 3.5%짜리. 대한은행은 날짜별로 4%짜리 빌려왔어요. 요거에 대한 평균 이자율을 계산해 주세요. 그 이자율을 어디다가 때리겠다? 가지급금과 대여금에 때리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야 될 자리는 요거예요. 문제에서 친절하게 2번에 3 가지급금 가수금 적수 계산해서 임명별로 가지급금 적수를 계산하시오. 자, 그럼 직책에다가 먼저 첫 번째 김진철 대표이사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써주시고요.
김진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회사죠. 관계회사. 영업무역. 주식회사 이렇게 쓰시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은주 씨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나 학자금, 자녀학자금 포함한 금액에 대해서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 안 해요. 법인세법에서. 따라서 여기에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함정이죠? 자, 김진철 씨를 이렇게 입력을 하셨잖아요. 그럼 김진철 씨에 대해서 계정별 원장 데이터 불러오기를 눌러보세요. 예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1번과 4번 조교가 끌려와요. 1번은 가지급했을 때, 4번은 회수했을 때. 불러오기 그러면 김진철 씨의 대여와 회수가 보여지는 거죠. 자, 근데 영업무역은 이렇게 계정별 원장 데이터 불러오기 예스 하면 영업무역에 대해서는 내용이 안 나오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영업무역은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된 게 아니고요.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가 됐어요. 따라서 이건 직접 입력해 주셔야 돼요. 문제 보고. 자, 대여금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21일 대여금 빌려준 거 2번으로 세팅해 주시고요. 차변에 5천만 원. 자, 그러면 자동으로 적수가 계산되는 게 보여지는데요. 자, 여러분 저희가 2월 12일이죠, 여러분. 02-12 날짜 정확히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날짜를 잘못 쓰면 여기 일수가 잘못돼서 적수 계산이 잘못 나오거든요. 이렇게 324일 일수가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거래건에 대해서 이러이러합니다. 날짜별로 가지급금 적수를 계산했고요. 가수금 같은 경우는 김진철 씨 계정별 원장 데이터 불러오기에도 자료가 없어요. 영업무역도 없고요. 그래서 패스하시면 되고요. 이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가시면 돼요. 문제 3번에 인정이자 계산해서 조정 대상 금액을 계산하시오 그랬는데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인명별로 요거를 불러오기가 돼요. 그래서 그 날짜별로 가중평균 되는 금액들을 이자율을 세팅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요 자리예요. 그래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의 끝자락으로 가시면 이렇게 이자율이 나오는데 앞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입력해놨기 때문에 F2키를 누르시고 그거에 다른 내용들 이자율을 적용 버튼을 눌러서 반영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것도 F2키 누르셔서 적용 눌러주시고요. 세 번째 것도 F2키 누르셔서 적용 눌러주시면 차입금에 관련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반영된 게 보여져서 저희 김진철 씨에게는 인정이자가 122만 6,419원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영업무역한테도 똑같이 작업을 넣어줄 텐데요. 인명별 불러오기 확인하시면 영업무역에 오른쪽 끝자락으로 가주세요. F2키 눌러서 이자율을 적용해 주시면 3%에 132만 7,868원이 인정이자로 계산이 돼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 여기 4번으로 가시면 돼요. 즉 앞에서 두 가지 작업 중에 얘 하셨죠? 차입금 이자율, 그 다음에 얘 와서 카테고리 하나씩 건드리셨고 이제 마지막 인정이자 클릭하면 앞에서 건드리신 작업에 의해서 자동으로 인정이자가 들어와요. 둘의 합계는 255만 4,287원의 인정이자. 이 얘기가 뭐냐면 야, 김진철 대표이사한테 122만 6,419원 이자 받았어야 되는데 왜 안 받았어? 이자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입금, 산입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자잖아요. 그 다음에 영업무역은 132만 7,864원인데 사실 이자를 받았대요. 그런데 이자를 얼마 받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고 문제에서 영업무역의 이자 입금 내역이 기장되어 있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러면 원장 조회 버튼을 눌러서 저희가 901번이 이자 수익이거든요. 901번으로 계정 과목을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영업무역 이자 수치 여기 있네요. 요거 따닥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대변의 이자 수익 100만 원, 차변의 보통 예금 100만 원 따라서 이자 수익 회사 계상액 100만 원 이미 우리 잡았어. 그러면 나머지 차액, 나머지 32만 7,868원만 입금으로 산입해 이런 결론이 나죠.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에 각 건별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합계 등록을 눌러서 할 때는 퉁 쳐서 하시면 안 되고 요거 이렇게 옮기셔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금액 각 건별로 해서 요 금액이 만들어지면 되겠죠? 첫 번째 대표이사부터 할게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표이사. 아코. 여기 끝에 특수문자가 들어가서 그래요. 요거 지워주시면 에러가 없어지고요. 122만 6천. 요거 보고 쓰는 거예요. 요거 419원. 인정이자로 계산하겠어. 입금 산입으로 하겠어. 근데 얘는 누가 가져간 걸로 보는 거예요. 대표이사가 혜택 본 거니까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 4번 코드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으로 귀속이 된 거잖아요. 영업무역이 귀속이 된 거라서 이 부분은 회사 밖에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하시면 되겠죠. 32만 7,868. 기타 사회 유출 6번 코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득 처분까지 마무리했으면 저장.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같이 만나러 가볼게요. 요거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문제는 뭐가 출제됐나요? 외화 자산 평가 차손익 조정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 해석하실 때는 하나의키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저희가 외화 자산인 외화 외상 매출금, 외화 선급금, 그리고 외화 부채는 외화 외상 매입금을 갖고 있는데 법인세법에서 이걸 평가를 할 때는요. 화폐성 자산만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외상 매출금, 받으러음, 지급어음 이런 것들 화폐성 자산인데요. 선급금, 선수금은 화폐성 자산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 선급금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화폐성인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만 평가를 하시고요. 두 번째 키는 뭐냐면요. 저희는 회계에서 공부를 하실 때는 기말에 평가한 장부 금액이 그때 당시 연말 평가 금액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요거 입력하실 때는 최초의 장부 금액과 최초 빌렸을 때, 최초 빌려줬을 때, 최초 외상 매출금일 때, 최초 외상 매입금일 때 얘하고 누구를 비교하냐면 얘하고를 비교를 해요. 이렇게 비교를 해서 차액이 나온 금액이 만약에 100이다. 그럼 그 차액 중에서 일부 회사에서 계산한 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조정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항상 기준점은 첫 번째 발생 당시의 장부 금액과 엔드 지금 기말의 매매 기준율 금액과 비교를 해서 토탈 전체 금액을 산정하신 다음에 회계 기말에 나름대로 회계 기준에서 평가한 내용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추가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금액만 입금 산입, 송금 산입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입력을 하면서 가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문제될 건 없거든요. 즉 첫 번째 화폐성 자산, 비화폐성 자산 구분해 낸다. 두 번째 최초의 금액하고 단기말 매매 기준율하고 비교를 하고 회사에서 기말에 계산한 건 뒤로 조금 미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문제 자체는 외화자산, 외화부채 평가 방법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 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신고를 하고 있어요. 법인세를. 결산 시 사업연도의 주거래 은행은 요게 대고객, 요게 회사가 적용한 게 대고객 외국 환 매입률을 적용했대요. 법인세법은 매매 기준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차익이 생겼겠죠. 따라서 이거에 대한 외화 평가 차손익을 인식을 해라. 외화 선급금은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원재료 공급 업체에다가 부품을 사기 위해서 선급한 금액인데 선급금 선수금은 비화폐성 자산 부채예요. 따라서 넣으시면 안 된다. 평가는 1번부터 가시면 되겠어요. 먼저 외화 자산과 부채를 열심히 입력을 하시면 이 금액이 먼저 계산이 되고요. 기말의 환율에 의해서 이 금액이 두 번째로 계산이 돼서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최초와 지금 기말께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회계 처리를 얼마 했는지를 또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 조정을 하면 이게 이제 을지에서 하고 갑지에서 하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을지가 먼저 작성이 을에서 얘네 둘이 작성이 되고 갑에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하시는 거예요. 세무조정사항을 과목별로 하라고 하니까 외상매출금 하나, 외상매입금 하나 이렇게 각각 하시면 되겠죠?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시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 시험 문제는 쉬운 쪽에 속하는 시험 문제이니까 해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에 들어가셔서 외화 자산인 외화 외상 매출금을 먼저 입력을 할게요. US 달러, 외화 금액은 $10,000. 자, 제가 강조하는 게 이 자리예요. 이 자리 별표해 놓으세요. 이 자리는 회계에서 기말의 장부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최초에 그 외화 외상 매출금이 생겼을 때 얼마였어? 원화로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금액은 얼마를 적용하시면 돼요? 최초에 1,150만 원이었어. 그러면 여러분 $10,000가 1,150이 되려면 달러당 1,150원이었겠잖아요. 1,150원을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요 금액이 최초에 빌렸을 때 최초의 외상 매출금의 장부 금액이더라. 그럼 이 7번은 뭐냐면 지금 법인 조정하는 기말. 큰 그림으로 을지에서 둘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최초의 외상 매출금과 지금 법인 조정하는 시간 동안. 그럼 차익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적용 환율은 매매 기준율이 1,200원이니까 1,200원으로 넣어주시고요. 요게 토탈 50만 원이 최초의 외상 매출금하고 기말 평가를 법인세법상 한 게 50만 원 차익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회계 쪽에서 이미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회계 쪽 평가한 걸 가감을 하는 게 조정사항이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 외화 부채는요. 외화 외상 매입금이겠죠. 얘도 US 달러로 들어가 주시고요. 외화 금액은 12,000달러. 적용 환율은 최초에 1,404만 원이 최초의 외상 매입금이죠. 최초에 생겼을 때 1,404만 원인데 나누기 12,000. 그때 당시 1,170원이었네요. 1,170원 환율을 적용을 했을 때 1,404만 원이 나왔었는데 지금 법인 조정하는 끝자락에 와서는 매매 기준율이 얼마예요? 법인세법상 1,200원. 그러면 회계 처리는 지금 여기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최초의 화폐성 자산과 외화 자산과 화폐성 외화 부채에 대해서 최초의 것과 마지막 것. 얘는 평가 손실 났네요. 마이너스 36만 원. 그러면 기억해 주세요. 플러스 50만 원 외화 자산, 마이너스 36만 원 외화 부채. 이렇게 평가가 됐는데 뭐 통화 선도, 통화 스왑, 환 변동 보험 이런 거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갑지로 바로 넘어가셔서 어디가 회사 계산 금액이냐면 여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계산한 건 여기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합쳐서 나온 거예요. 즉 50만 원 마이너스 36만 원 하면 14만 원이잖아요. 그럼 회사에서는 얼마 계산했어? 라는 걸 지금 계산을 해보시면 여러분 회사에서 지금 원래 1,180원으로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로 계산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1,180원하고요. 누구하고 비교를 하시면 되겠어요? 1,180원이 회사에서 1,150원일 때하고 비교를 하면 되겠죠. 최초에 1,150원이었는데 우리가 1,180원으로 했어. 그러면 30원이 상승해서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건 어떻게 하시면 돼요? 30달러당 30 곱하기 첫 번째가 $10,000. 그러면 첫 번째는 30만 원의 작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그냥 여기에다가 30만 원 먼저 쓸게요. 자산이니까 상승했으면 30만 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부채 쪽 볼게요. 부채 쪽은 최초에 1,170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회계 쪽에서 1,180원으로 했어요. 그럼 얼마? 10원. 10원에 몇 달러? 12,000달러 곱하기 12,000달러. 그럼 얼마예요? 12만 원이죠. 그러면 여러분 30만 원에 마이너스 12만 원을 하게 되면 얼마가 들어와요, 여러분? 18만 원 들어오죠. 따라서 여기에 18만 원을 써주시면 돼요. 요걸 제가 강의를 하면 다시 설명해 주세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항상 기준치를 잡으실 때 최초의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과 지금 법인세법 이렇게 해서 기준 잡으시고요. 그리고 갑지로 넘어와서는 최초의 것과 회사 결산 계상액을 비교하시게 되는 작업을 하시면 결과적으로 퉁치게 되면 마이너스 4만 원의 조정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각 과목별로 세무조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14만 원이 나오게 된 근거를 각각 계산하셔서 외화 자산이 50만 원이었는데 이미 우리가 회계 쪽에서 30만 원을 잡았으니까 20만 원 입금 산입하시고요. 부채 쪽에서 저희가 마이너스 36만 원인데 이미 회계 쪽에서 일부 금액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일부 금액이 빠지면 12만 원이었나요? 그러면 24만 원만 송금에 산입하시면 되겠어요. 각각.
따라서 합계 등록 누르셔서 먼저 입금 산입부터 할까요? 이 평가 조정을 둘로 쪼개가지고 하는 거죠. 입금 산입에 외화 외상 매출금이었죠. 외화 평가 손익, 외화 외상 매출금 금액은 얼마? 50만 원에 30만 원 빼면 20만 원. 자, 얘는 언젠가는 외화 자산과 부채가 없어질 때 정리가 되면서 처리가 될 거니까 회사 안에서 유보로서 발생한 거죠. 따라서 1번. 그리고 오른쪽에 외화 평가 손실이 나왔는데 얘는 누구였었어요? 외화 외상매입금이었었죠. 얘 같은 경우도 원래 금액에서 36만에서 12만 원을 빼 36만 원래가 얼마였죠? 원래 금액에서 금액을 빼니까 요게 20만 원이니까 24만 원. 24만 원. 그러면 그래야 4만 원이 송금 자리에 나오죠. 이렇게 해서 얘도 언젠가는 소멸할 건데 지금 최초에 발생하는 유보 발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양쪽을 하나로 작업해라 라고 퉁 쳐서 나온다면 오른쪽에다가 외화 평가 손실에서 요 작업은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같이 가서 4만 원에 대해서 송금 산입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각 건별로 세무조정을 하니까 양쪽에 하나씩 들어가서 퉁치면 4만 원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 문제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문제로 나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 제가 문제 보면서 하나씩 바로바로 입력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는 한번 보고 가야 되겠죠. 저희 앞서 감가상각비 할 때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 여기 500만 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송금으로 추인당한 게 일부 300 얼마 있었잖아요. 이 비표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있나 한번 볼게요. 비품 180만 원이 기말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비품이 어디 있죠? 비품이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전기의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의 비품은 단기 중에 매각했대요. 얘 계속 유보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매각해버렸으면 이미 끝난 거죠. 그래서 자적을표에 180만 원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얘를 제거하는 유보 감소 소득 처분하셔야 되고요. 자, 법인세하고 법인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표준 손익계산서를 열어서 최초에 제거하는 게 뭐였었어요? 법인세였죠. 따라서 법인세 등을 제거하는 거. 요거는 외부로 빠져나가는 세금이니까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하시고요. 자비익 계정에 국세 환급 가산금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국세 환급금이 뭐냐면 이제 저희가 국세를 냈는데 나중에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환급을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국세 환급 가산금이 붙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네들이 자비익 계정으로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근데 국세 환급 가산금은 그 입금에 산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입금 불산입 조정하시면서 기타로 소득 처분 들어가면 되겠고요. 출자 상근 임원에 대한 상여금 1,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지급 규정이 700인데 300만 원 초과됐네요. 그럼 300만 원은 뭘로 하시면 돼요? 송금 불산입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초과 상여금은 그 귀속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하시면 되겠고요. 세금과 국가금에 속도 위반 과태료가 있대요. 송금 불산입이죠. 그런데 얘 경찰청에 빠져나간 돈이죠.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토지 취득세가 있는데 이 토지 취득세를 비용 처리했대요, 여러분. 원래는 토지 취득세는 어디에 플러스 하셔야 돼요? 자산에 플러스 하셔야 되죠. 따라서 이 비용인 송금을 불산입시키시고 유보 발생으로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정보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세무조정 사항을 지금 작업을 같이 해보실 텐데요. 사실 이 세무조정 사항에 대해서 한꺼번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넣어라라는 내용이 나오면 방대한 조정 상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한 번쯤은 법인 조정을 표준손익계산서부터 끝자락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하는 거, 조정계산서까지 가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걸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들어가서 있는 금액들에 대해서 계속 조정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6개를 지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적을표에 있는 비품에 대한 송금 불산입을 송금으로 추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품, 왜요? 팔아치웠으니까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 을표에 넘어왔던 180만 원을 유보 감소로서 송금으로 추인하는 작업 1번 문제였고요. 2번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법인세 등이죠.
비용인데 송금불산입. 따라서 법인세 등 송금불산입 자리에 금액은 6,334만 8천원. 자, 요거 기타 사회유출로 빠져나가서 소득 처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어진 거 자비익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법인세법에서는 국세 환급 가산금을 입금에 산입하지 않아요. 따라서 입금불산입 자리로 가서 국세 환급 가산금. 금액은 68,000원이네요. 자, 요거 여러분 기타로 소득 처분해요. 왜냐면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3번 기타. 자, 이제 네 번째 출자 상근 임원에 대해 상여금 1,000만 원 지급했는데 송금 불산입 들어가야 되겠죠. 차액 얼마만큼? 300만 원만큼. 임원 상여금 300만 원, 그 귀속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하시면 되겠죠. 상여 4번. 손익계산서에 세금과원가금으로 속도 위반 과태료 있고요. 전기요금 연체료가 있는데 여러분, 전기요금 연체료는 송금 불산입 규정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송금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7만 원만 하시면 돼요. 과태료만 송금 불산입. 전기요금 연체료, 이제 보통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이렇게 뭐 하지 말라는데 과태료 먹였는데 이런 것들 송금 불산입 하지만 이런 연체료, 돈이 없어서 지금 연체된 이자가 연체료가 붙은 이 부분은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전기요금. 따라서 그대로 전기요금은 가져가고 과태료 7만 원만 송금 불산입. 세금과 공과금 중에서 과태료 들어가시고요. 금액은 7만 원. 7만 원은 저희가 납부를 기타 사회 유출로 외부에 빠져나가는 6번 소득 처분으로 하시면 되고요. 취득세 관련한 것을 저희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송금 불산입 자산에 플러스해야 되는 거죠. 토지 취득세. 금액은 160만 원. 유보 발생. 자, 이렇게 소득 처분했어요. 토탈 금액이 나온 걸 보니까 입금 산입 자리에 나온 금액이 8,814만 9,788, 500, 100만 원의 차이가 조금 찾아볼게요, 여러분. 여기 조금 차액이 문제가 생겼네요. 제가 금액을 여길 잘못 썼네요. 6,434만 8천 원인데 아까 보셨을 것 같아요. 6,434만 8천 원. 100만 원 빠뜨리고 썼네요. 여기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자리에 토탈 세무조정을 하고 나면 8,914만 9,787원이 나오면 되고요. 송금산입 자리에는 589만 3천 원이 나오면 되겠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시면 4번 문제가 마무리되고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뭐가 나왔나 볼까요? 총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천납부 세액 명세서 갑지 작성하세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작성하세요. 소득금액 조정 금액은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이용한다. 저희가 지금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자료 들어와 있는 입금산입 자리와 송금산입 자리 걸 그대로 불러오면 되겠고요. 법정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요 서식지에서 따로 자리를 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금액 넣으면 되겠고요. 세액공제 감면 내역 입력하시면 되는데 조심하실 게 뭐냐면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 감면은요. 이거 두 개는 중복 적용 배제예요. 이거 중복 적용하시면 안 되는 규정에 들어가 있거든요. 중복 적용 배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라는 규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중복 적용 배제 중에서 누구를 배제하고 누구를 채택할 것이냐. 금액이 작은 걸 배제하고 금액이 큰 걸 채택해야 되겠죠. 548만 4천 원 채택하시고요. 연구인력배열비 세액공제 자리는 세액공제에 넣으면 되는데 중소기업 관련된 특별세액 감면을 채택을 하셔서 요걸 입력할 때는 최저한세 검토 대상이에요. 얘는. 최저한세 검토 대상 자리에다가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검토 안 해요. 그래서 입력하는 자리가 달라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는 최저한세 검토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입력하는 란이 다르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요. 3만 원 초과 영수증에 대해서 수취하시면 미수취분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가산세 2% 두들겨 맞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255만 원이 있대요. 그럼 여기에 몇 퍼센트? 2% 계산하시면 되겠죠. 선납세금 개정 과목에 갔더니 중간예납세액이 있고 원천납부세액이 있대요. 저희 원장 조회하셔서 136번이 선납세금이거든요. 보통 12월 말 결산 법인은 8월 달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게 돼요. 그거 확인할 거고요. 원천납부세액에 소득세 확인하시면 되죠. 법인세 확인하시면 되죠. 얘는 지금 지방소득세를 하는 게 아니고 법인세를 하는 거니까 법인세 확인하시면 되고, 최저한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우선 있는 거는 그대로 계산을 해라.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먼저 선납세금 개정 원장 조회에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작성을 할 거고요. 원천징수 당한 게 있을 테니까. 두 번째로 순서대로 소득금액 조정 내용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한 거를 끌고 올 거고요. 법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입력할 거고요. 공제감면세액 반영하는데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해야 되니까 중복 적용 배제 규정에 속하는 둘 중에서 금액이 큰 거래야 최소한의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영수증 수취면에서 가산세 2%, 요거는 가산세 쪽에 제가 계산하는 걸 한번 같이 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게 자동 불로화지는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간예납세액하고 원천납부세액을 반영을 신고서에 할 거고요. 세액조정계산서에. 그 다음에 분납 가능한 한 최대한 금액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분납하는 거에 대한 규정들도 적용을 해서 분납세액을 적용을 할 텐데, 보통 여러분 프로그램에서 1,000만 원 초과되는 거는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분납세액을 계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 이하까지는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을 하시면 되고요. 2,000만 원 초과 금액은 50%를 분납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마무리 작업 힘차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으로 진입을 하셔서 입력 한번 같이 천천히 순서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여러분 1번 문제부터 수행을 하셔야 되니까 법인조정 2에 보시면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이걸 작성을 해야 되는데 원천납부를 알려면 136번에 가서 원장 조회를 해야 되겠죠. 선납세금 136번 코드. 법인세 중간예납 요거 메모해 놓으시면 좋겠죠. 이따가 입력해야 되니까 2,250만 원.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요 금액이네요. 컨트롤 C 168만 원.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계산하는 이 조정계산서에 안 넣어요. 그래서 168만 원만 기억하고 계시고 중간예납세액 2,250도 메모를 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원천징수 관련돼서 날짜는 안 봤는데 다시 한번 136번 요거를 컴퓨터가 좀 크면 캡처를 떠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10월 25일이고요. 저 168만 원 외웠고요. 이 적요를 복사할게요. 10월 25일 168만 원의 소득세. 10월 25일 적요 컨트롤 V 제가 적요 복사했거든요. 자, 그리고 내국인 원천징수 의무자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누구였었냐면 한 번 더 들어갈게요. 136번, 136번에 여기 거래처가 서울투자금융을 확인하고 왔었어야 돼요. 98006이라는 코드죠. 서울투자금융. 들어왔습니다. 이자 금액은 168만 원이었죠?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세율은 14% 자동 계산돼서 법인세 23만 5,200원 부분에 대해서 이자 금액이 이게 아니고 이자 금액을 확인했어야 되겠죠. 얘가 세율이었나요? 세금이었나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따닥 더블클릭. 얘가 이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자 수익은 얼마예요? 1,200만 원. 따라서 1,200만 원을 입력하면 요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가 1,200만 원짜리고요. 자동으로 계산돼서 168만 원. 법인세가 나오면 돼요. 저장 기능 없으면 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법인세 과표 및 세액조정 계산서 갈 텐데 여러분 제가 여기 가기 전에 먼저 가산세액 계산서를 먼저 갈게요. 왜냐면 이거 갔다가 이제 마무리하면 되니까. 가산세액 계산서에 새로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앞서 뭐가 있었다 그랬냐면 정규증명서류 미수취한 영수증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 미수취한 금액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금액이 255만 원이라고 주어졌죠. 저 불러오기만 했는데 255만 원에
몇 퍼센트? 2%를 계산을 하면 51,000원. 요게 가산세의 플러스가 되겠죠. 자, 요거 저장하시면 법인세액 조정 계산서에 자동 들어와요. 법인세 과표 및 세액 조정 계산서 들어갈까요? 새로 불러오기. 열심히 저희가 했던 입금산입과 송금산입 자리에 금액 들어와 있고요. 저희 주어져 있던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문제에서 642만3천원이라고 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비소, 2월 결손금하고 비과세조주 소득공제 내용 주어져 있지 않았고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뭐가 있었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부분 해당되는 거하고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부분에서 이중공제 부분을 배제하고 나면 큰 금액 548만 4천원이 여기에 들어가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미적용 대상이니까 연구인력개발비 124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중간인합세액 제가 암기 좀 하거나 메모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던 2250만 원을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죠? 아까 원천징수세액 확인하러 들어가셨을 때 2250만 원이에요. 요거 메모해 놓으신 금액, 원천납부세액은 계산하신 원천납부 부분이 끌려온 거고요. 따라서 지금 토탈 금액을 보니 4,315만 2,997원이 차가감 납부세액으로 나왔고요.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분납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얘는 2,000만 원 초과라서 절반 금액이 분납할 세액으로 빨간색으로 들어와 있죠? 그러면 2,100 그대로 뺏기면 돼요. 55만 998.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분납으로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나머지 금액이 2,100, 금액이 좀 이상하네요. 자, 152 997인데 엔터 분납 규정 2,155만 998. 그럼 나머지가 2,160만 1,998. 네, 맞아요. 요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법인 조정 관련된 문제 5문제를 모두 다 풀어보셨는데 어렵고 힘드시죠? 네, 알아요.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TAT 1급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그 끝자락에서 이제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콩나물시루 아시죠? 콩나물시루가 물을 막 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밑으로 막 빠져요. 그럼 콩나물은 어떻죠? 계속 자라죠. 근데 저는 그 콩나물을 맨날 보니까 안 자라는 것 같죠? 그게 여러분의 회계와 세무 실력이에요. 나는 맨날 지식을 퍼부어요. 기출문제 풀어가면서. 근데 지난번에 풀어도 60점 나오고요. 이번에 풀어는 62점 나오고요. 또 풀으니까 60점으로 내려갔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그 과정 중에서 문제가 매번 다르잖아요. 콩나물은 계속 자라서 어느 날 보면 물이 넘쳐날 때, 막 퍼부었는데 물이 넘쳐날 때 시험장에 가서 쏟아붓고 오시면 합격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TAT 1급 자격증 경쟁력 있는 자격증이니까 무조건 시간을 두고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는 학생들은 3번 떨어지고 합격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네, 그만큼 오래 걸리는 자격증인데 공부하는 데 의의 두시고 끝까지 마부작침 정신 가지고 TAT 1급을 내 손 안에 넣을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42회 TAT 1급 기출문제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